금호공과대학교 재직하다가 올 2월 달에 청년 퇴임한 하영철입니다. 아, 우선 제가 공유 자료 올렸는데 보이십니까? 네,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해달라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긴 분량인데 1시간 준비하다 보니까 좀 많이 어려워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굉장히 쉽게 준비한다고는 했는데 아마 좀 어려운 사항들이 나올 텐데 그 어려운 사항들은 풍공학회지 12월 호에 약 한 36페이지에 걸쳐서 내가 쉽게 또 써놨으니까 그때 보시고요. 우선 오늘은 통화 중 평가 방법하고 기준, 우리나라 기준과 세계의 기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또 어떤 철학들을 갖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는 통공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어떤 분야를 꼭 알아야 되는지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통화준방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기본적인 개념을 이야기하고, 또 개념을 이해하고 난 이후에 통화준 기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는 과정을 승립을 이야기하고, 네 번째로 통화준 과연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느냐, 그까지 하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 통화준 기준을 소개하고, 세계 통화준 기준을 소개하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결국은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 순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통공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가장 먼저 유체역학이 필요합니다. 우리 건축에서는 상당히 이제 잘 안 다루는 분야인데 유체역학에서 뭐 다 할 건 없고 정상 흐름하고 방리하고 유선 정도만 알면 됩니다. 우선 밑에 있는 그림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그 건물 이게 이제 평면인데요. 바람이 불어서 부딪히게 되면 갈 곳이 없어서 이쪽으로도 가게 되고 위쪽으로 가게 될 겁니다. 바람이. 그래서 이렇게 딱 부딪혀서 움직이지 않는 점, 요즘을 정체점이라고 합니다. 스테이션 포인트라고 하는데. 그래서 바람이 다시 불러서 어떤 건물 끝에 가면 요걸 유선이 가다가 확 박리가 됩니다. 세퍼레이션이 되게 되는데 요걸 박리점이라고 합니다. 이 박리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통공학에서는. 왜냐하면 이 박리점이 어디 위치하냐에 따라서 풍압 분포가 달라집니다. 즉, 바람이 불어서 그 정체가 되는 지점은 미는 힘만 있기 때문에 전부 정압이거든요. 정압이 되고, 박리가 되고 나면 바람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박리점 이후에는 전부 고압이 됩니다. 그 정체점이 되는 이 부분은 정압이 되게 되고, 빠져나가는, 박리가 돼서 빠져나가는 이 부분은 전부 고압이 됩니다. 요 뒤에도 물론 빠져나가기 때문에 다 부합이겠죠. 가장 기본적으로 요 정상, 요걸 이해해야 되겠다. 바람은 정상 흐름이라고, 정상 흐름에 속하게 됩니다. 이게 정상 흐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론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상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일정한 시간에 따라서 크게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10분을 잘라서 특성하고 1시간을 자른 특성하고 한 하루를 자른 특성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가정하에 흐름을 정상 흐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동력학입니다. 동력학 중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제 다질점계, 다질점계의 해석입니다. 다자유도 해석이죠. 지금 뭐 바람이 불어서 이게 많은 자유도를 갖고 있는 1, 2, 3부터 N의 자유도를 갖고 있는 건물에 바람이 불었을 때 이 건물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동적인 움직임을 해석해야 되는데 이건 어렵진 않고 동력학에서 아이겐밸류에서 고유치 해석이라 그러죠. 고유치 해석을 하게 되면 에, 요렇게 해서 요러한 고차 모드에 대해서 1차 모드 진동 모드가 나오고요. 2차 진동 모드, 이렇게 3차 진동 모드. 이런 식으로 이제 N의 차까지 진동 모드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모양을 보면 1차 진동 모드가 가장 불리합니다. 오른쪽으로. 그래서 우리 특히 고층 건물은 강풍으로 진동하는 고층 건물은
고차 진동의 영향은 약하고 1차 진동 모드가 지배적이다. 그래서 보통 1차 진동 모드만 해도 거의 90% 정도까지 해석이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1차 진동 모드에 가장 중점을 두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최대 변이의 연직 분포, 변이의 연직 분포도 거의 1차 모드 형태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요 진동 모드, 1차 진동 모드만 잘 구하면 변이도 그거와 비슷하게 해석이 되어진다는 걸 염두에 두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확률 통계와 확률 가정입니다. 바람은 크기가 있고 또 시간적으로 변하는 그런 또 자료입니다. 그래서 크기만 가진 자료를 확률 통계를 쓰는 거고 시간적으로 변하는 자료는 확률 과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풍속의 세기 자료, 요거를 이제 통계 처리를 해보면 시간에 의존하지 않죠. 풍속의 세기는 시간에 의존하지 않으니까 요거의 모집단, 요런 시간이고, 이제 풍속이 이렇게 왔다 갔다 변한다고 하면, 요 풍속은 요러한 정규 분포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갛게 꺼진 평균값, 평균값, 바라고 이제 표시를 하겠는데, 앞으로. 풍속의 평균값과, 그 다음에 평균으로부터 왔다 갔다 하는 값의 평균을 우리는 표준편차라고 합니다. 평균값으로부터 변동하는 게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느냐라고 하는 거에 평균이 표준편차입니다. 시그마로 나타나는데 시그마 V. 요게 정규 분포 모집단의 특성값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표준 평균값과 표준 편차에 의해서 요 풍속의 통계적인 특성을 나타냅니다. 피크팩터라고 하는 값이 있는데 요거는 최대 값을 표준표차로 나눈 값인데 보통 풍광학에서 쓰는 거는 3.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최대값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평균값 플러스 그다음에 표준편차에 피크팩터를 곱한 거. 이게 최대값이 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나올 텐데 그래서 우리가 평균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쓴 최대값을 구할 때는 표준편차 때 피크팩터를 곱해서 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극값 풍속이라고 하는데 월 최대 풍속이나 연 최대 풍속 등과 같이 이렇게 빨갛게 표현한 것. 최대값들의 분포는 요 정규 분포가 되지 않고 이러한 분포를 가집니다. 요와 같은 분포는 건벌 분포, 릴리 분포. 요때의 특성값은 표준 편차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극값의 분포는 군별 분포 아니면 릴리 분포를 가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풍속, 풍력, 풍속, 변이. 풍력, 변이, 이건 전부가 다 시간 이건 이력들, 전부가 다 시간에 시간 이력,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변화.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의 통계적인 특성은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런 걸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과정, 확률을 확률 과정이라고 합니다.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조금 다르죠. 그 시시각각 변하는 불규칙한 현상, 이 바로 풍속도 그렇고 풍력도 그렇고 변이도 시시각각 변하죠. 이런 건 이제 불규칙 과정이라 그러고 이러한 불규칙 과정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정상 확률 과정이 됩니다. 즉 정상 과정 앞에서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있었죠. 이 확률 과정도 그런 정상 과정과 비슷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즉 요거는 시간에 따라서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규칙한 현상을 평균 성분하고 변동 성분으로 나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불규칙한 그런 과정의 통계적인 특성은 뭘로 나타내냐? 불규칙한 것의 통계적인 특성은 보통 표준 편차로 나타내지는데 요렇게 주어진 시간에 따라서 주어지는 어떤 불규칙한 요건 풍력이라고 해도 좋고 풍속이라고 해도 좋은데 요것들을 시간 영역에서는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 놈을 주파수 영역에서 우리 FFT 보통 아실 겁니다. FFT 퓨리의 고속 퓨리의 변환이라고 그러죠. 진동수 영역에서 진동수입니다. 진동수 영역에서 어떠한 파형이 있는지 몇 개나 들어가 있는지를 이렇게 그려보면 이러한 분포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파형별로 진동수별로 파형의 분포를 나타낸 게 이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요 스펙트럼을 적분하게 되면 어떤 값이 나오면 분산이 되고요. 그 분산의 루트를 씌우면 표준 편차죠. 즉, 요 파워 스펙트럼 밀도만 구하면 그걸 적분만 하면 이러한 변동 성분의 표준 편차, 특성값을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요 표준 편차에다가 피크 팩터만 그럼 곱하면 최대값이라 그랬죠. 그래서 어떤 임의로워져지는 요 파형의 최대값을 추정할 수 있다 하는 거. 뭘로? 바로 파워 스펙트럼 밀도로부터 추정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성질입니다. 지금 요게 중요한 성질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네 번째로는 확률적인 응답 해석을 하는데요. 출력. 우리 보통은 이제 바람이 불어서 건물이 흔들리고 나면 최대 마지막에 변이가 생기게 되죠. 그게 출력입니다. 그리고 입력은 뭐냐면 풍속입니다. 풍속. 출력의 특성은 입력의 특성으로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게 확률적인 응답 해석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정상 확률 가정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람의 경우는 출력인 변이의 값을 입력이 되는 풍속이나 풍력의 값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중요한 성질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풍화중인데요. 풍화중의 개념입니다. 풍화중을 평가하는 기본적인 개념인데 일단은 바람이 이제 붑니다. 건물도 있고 바람이 불면 시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왔다 갔다 흐트러지죠. 이러한 것은 건설 지역에 따라도 틀리고 지표면 상태에 따라 건물의 높이에 따라 지형 조건에 따라 건물의 배치에 따라 이게 전부 다 틀릴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특정 지으면 좋으냐? 아까지 두 가지 성분으로 나눈다고 했는데요. 이건 정상 확률 가정이기 때문에 요 변하는 것의 평균값 하나하고 요 변동하는 성분 요거하고 두 가지로 표현하겠다는 것. 근데 평균 성분은 그냥 정적인 거니까 구해 놓으면 되는데 변동하는 놈은 왔다 갔다 하니까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스펙트럼 밀도를 쓴다 그랬죠. 일단 보면 그러면 이러한 바람이 다 고층 건물, 다자유도를 가진 고층 건물에 어떻게 동적 응답하느냐는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지수법칙에 의한 평균 풍속의 분포입니다. 풍속 V는 일정하고요. H요. 이렇게 올라가는 분포이기 때문에 VH 제일 최상층의 풍속이고 H분의 Z 알파성. 알파라고 하는 요거의 기울기입니다. 기울기인데 Z의 알파성에 비례하는 이런 알파성에 비례하는 법칙. 요걸 지수법칙이라고 하는데요. 평균 풍속은 이렇게 변합니다. 변동 풍속은 평균에서부터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힘이 들죠. 그래서 요 두 가지 평균과 변동하는 성분을 나누어서 생각하겠다고 합니다. 그 평균에 의한 성분은 그냥 우리가 베르누이 정리해서 2분의 1 로버의 자성은 그냥 한 속도압이기 때문에 풍속은 그냥 평균 풍속은 바로 속도압으로 바로 변형이 돼서 이러한 잠재적인 힘을 갖고 있다가 건물에 비딪히면 그냥 압력이 되는 겁니다. 평균 풍속에 의해서는 속도압이 되고요. 이러한 변동 풍속은 지금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상화시키냐면 평균 풍속은 그대로 올라가서 속도압이 되는 거죠. 그 평균 풍속은 속도압이 되도록 해서 평균 변이가 생기고요. 그러니까 CQA입니다. 속도압 2분의 1 로브의 자성이고 풍력 계수고요. 적분이니까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변하겠죠. 이렇게 선형적으로 변하지만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변합니다. 또는 평균 변이는 그냥 탄성적으로 구해지는 일정한 값입니다. 그에 비해서 변동 풍속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 풍속은 임의의 한 점을 잡아보겠습니다. 이 한 점을 잡아보면 바람이 부는 방향의 압력도 있고 나가는 방향의 압력이 있습니다. 부는 방향의 압력과 나가는 방향의 압력을 토탈해서 이 한 점에 가해지게 되면 이 풍압 계수의 밀도에다가 평균 풍속과 변동 풍속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뒤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변동 풍압입니다. 이러한 변동 풍압은 밑에서부터 위로까지 변할 거라는 거죠. 이놈은.
변할 건데 어떻게 변할 거냐 하면 이러한 변동풍압은 바로 다자유도 해석에서 이 건물의 고유치 해석을 구하면 모드가 나오는데 그 1차 모드 형태대로 변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상층에서의 변이, 보통 일반화 변이라 하는데 최상층에서의 변이하고 그다음에 요 구한 모드의 곱에 의해서 임의점에서의 변이는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임의점에서의 변이라고 하는 건 최상층 변이와 일반화 진동 모드의 곱수로 주어진다. 이게 이제 주어지는 거죠. 아, 다시 정리해 보면 평균 풍속에 의해서 평균 변이는 그냥 구해지고 변동 풍속에 의해서 이렇게 변하는 변이는 높이에 따라서 구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풍속과 풍력과 변이에 대한 변동 성분의 평가 방법은 아까 딱 한 가지라 그랬죠. 스펙트럼을 구해서 적분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정리해 보면 구조물에 작용하는 풍압력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응답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불규칙 과정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정상 확률 과정이라 그랬고요. 불규칙 과정의 해석은 확률론적 방법이 적절합니다. 그래서 주파수 영역에서 스펙트럼 해석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불규칙 현상은 스펙트럼 해석을 통해서 변동하는 성분의 평균인 표준 편차로 기결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 주파수 영역에서 스펙트럼 해석을 해서 적분을 해서 바로 분산을 구하고 분산의 루트를 씌우는 표준 편차를 구해서 요 놈에 의해서 변동하는 성분의 모든 특성이 규명되어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펙트럼 해석으로부터 구한 표준 편차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수많은 시각역 자료의 평균값에 해당합니다. 이 스펙트럼 자료는. 그래서 신뢰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풍화중을 해석하는 방법은 시간 영역 해석이 있고 그 뒤에 소개할 주파수 영역의 해석이 있습니다. 시간 영역 해석은 사실 해석적인 방법인데 거의 풍공학에서는 쓰지 않는데 앞으로 성능 기반 내풍 설계를 하게 되면 이게 많이 쓰이게 될 겁니다. 변이는 그냥 평균 변이와 변동 변이로 나누는데 평균 변이는 간단하게 평균 풍화중이 가해진다고 하면 평균 풍화중은 CQA죠. 풍력 계수의 속도와 대 면적을 곱한 거. 평균 풍황이 가해지면 그냥 강성에 비례해서 변이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잘 알고 있는 식이죠. 그래서 하중을 강성으로 나누면 평균 변이는 구해지니까 이건 간단하게 변하지 않는 확정되어 있는 값입니다. 두 번째, 변동변인데요. 이 변동변이는 평균 풍속이고 이리 왔다 갔다 하는 이게 변동변이죠. 이 변동변이는 아까 앞에서 어떻게 표현됐냐면 한 질점에서의 변동변이는 어느 지점에 작용하는 변동변이는 홍학계수, 공기 밀도, 평균 풍속, 변동 풍속으로 표현된다고 했습니다. 요거를 건물에 가해지게 되면 이제 풍력이 되는데 여기에 건물에 가해질 때는 어떻게 가해지냐면 모드별로 건물의 높이별로 진동 모드를 곱해주면 일반화 풍력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일반화 풍력을 건물 1질점으로 만든 건물에 가하게 되면 변이가 구해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중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는 변이는 최대 변이입니다. 최대 변이가 생겼을 때 하중도 최대일 거라고 하는 그러한 가정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최대 변이는 평균 변이는 구해놨고 변동 변이는 요걸 요 이런 시각적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보통 뉴마크 베타법이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그래서 그걸 써서 시각적 해석을 해서 최대 변이를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평균 변이와 요 변동하는 변이의 최대값을 더하면 최대 변이가 됩니다. 요 최대 변이에 강성만 곱하면 하중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최대 변이를 보통 우리가 하중 효과라고 합니다. 즉 바로 여기에다가 강성만 곱하면 하중이 되기 때문에 변환되기 때문에 이걸 하중에 해당한다 해서 하중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강성만 곱해서 최대 풍화중은 평균 풍화중과
변동하는 풍화 중의 최대값. 이렇게 해서 구해지는 게 시간 영역 해석입니다. 그리고 지금 풍화중 기준에서는 쓰지 않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풍화중 기준에서 쓰는 방법은 바로 주파수 영역 해석입니다. 주파수 영역 해석은 스펙트럼 모드 해석을 해서 일반화 변이 이제 표준 편차를 평가하는 방법인데 지금 위에 그려놓은 건 앞에서 가져온 풍속의 변동 요걸 일반화 풍력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질일지점계 운동에 집어넣고 요 방정식을 풀면 일반화 변이가 생긴다고 하는 게 시간 영역 해석인데 비해서 주파수 영역 해석은 어떻게 되냐면 요 풍속의 스펙트럼을 구합니다. 변동 풍속의 파워 스펙트럼 밀도라 하는데 풍속의 스펙트럼을 구하고 거기에다가 건물은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규모에 따라서 변하는 상관의 효과를 고려하는 공력 어드미턴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구해서 곱하면 풍력 스펙트럼이 됩니다. 밑에와 같이. 그리고 건물의 일질점으로 운동하는 건물의 스펙트럼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기계적 어드미턴스입니다. 이거 많이 보셨죠? 또 기계적 어드미, 건물은 기계적 어드미턴스로 파워 스펙트럼 밀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풍력 스펙트럼과 요 건물의 스펙트럼을 곱하면 뭐가 되냐면 응답입니다. 일반화 변이의 응답. 이 응답은 이제 보면 이렇게 생겨서 뒤가 뾰족하니까 이렇게 생겨서 뒤가 뾰족한. 즉, 이 부분은 바람의 특성에 의한 응답이고 이 부분은 바람과 건물의 고유 진동수 부근에서 생기는 진동수에 의한 공진으로 인해서 생기는 공진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비공진 성분이라고 하고 이 부분을 공진 성분이라 해서 밑에와 같은 식으로 나타납니다. 즉 아까 말했지만 요 요러한 성분, 바람 자체에 의한 성분의 비공진 성분과 바람과 건물이 공진함으로 생기는 공진 성분. 이 두 개를 합해서 적분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러한 분산값이 되겠습니다. 나눠보면 비공진 성분은 이거고요. 요거의 적분값이죠. 공진 성분은 요 값인데 요걸 그냥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잘 없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요 면적입니다. 요 면적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적분하면 2제타분의 파이 에너제로인데 우리는 한쪽 제로에서 무한대까지만 쓰기 때문에 요 값에 2분의 1을 씁니다. 그래서 4제타분의 파이 에너제로 4제타분의 파이 에너제로 요 면적이라고 보겠고 거기에다가 풍력 스펙트럼에서 요 고유준동수에서 가져가야 될 값이 하나 있으니까 SP 에너제로 있죠. 이렇게 해서 그게 공진 성분이 되겠습니다. 요 이제 비공진 성분, 공진 성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하중, 통하중 기준을 보면 요식도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고 요식도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이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간단하다. 요거의 면적, 그 다음에 요 공진 성분의 면적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스도 응답 계수입니다. 이 가스도 응답 계수는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쪽이 변이고 이쪽이 시간이고 변입니다. 이렇게 이제 변하는 변이.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서 건물이 변하는 변이를 이렇게 나타냈는데 요 최대 변이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최대 풍화중이 생기는 거죠. 요것만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 간단한 방법으로 구할 수가 없을까라고 하는 거죠. 간단한 지금까지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간단히 보면 요 요거의 표준 편차를 구해서 표준 편차는 어디서 가져오냐면 스펙트럼 밀도로부터 적분해서 표준 편차를 가져왔고 요 표준 편차에 가스트 팩터를 곱하면 최대값이 되니까 즉 요 최대 변이는 요 평균값과 요거의 최대값과의 합이다라고 구했습니다. 뭐 그렇게 구해도 됩니다. 근데 더 쉬운 거는 이렇게 구한 최대 변이를 평균 변이로 나눠주면 간단한 식이 나옵니다. 그렇지, 여기에 있는 값을 x바로 나눠주면 1이 되고요. 여기에 x바로 나누면 g 시그마 x가 되죠.
요걸 뭐라고 하냐면 그 유명한 카스트 응답 계수라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쓰냐? 바로 요 카스트 응답 계수만 있으면 평균 변위에다가 요 카스트 응답 계수만 곱해주면 최대 변위가 바로 구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과정도 다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스트 응답 계수만 알면 평균 변이는 그냥 정적으로 구할 수 있는 거니까 거기에다가 가스트 응답 계수만 곱해주면 최대 변이가 되는 거죠. 최대 변이가 발생했을 때 최대 풍화중이 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스트 응답 계수는 모든 나라 기준에서 쓰고 있는 방법. 이것도 역시 스펙트럼 해석으로부터 구한 응답이기 때문에 수많은 시각역 응답 해석 결과의 평균값에 해당하죠. 그래서 아주 신뢰성이 높은 방법입니다. 간단하지만 굉장히 신뢰성이 높은 방법이다. 최대 변이에 해당하는 최대 풍화죠. 그래서 평균 변이에 가스트 응답 개수를 곱하면 최대 변이가 되고 평균 풍화 중에 가스트 응답 개수를 곱하면 최대 통화중이 되겠죠. 가스트 응답 계수를 우리 기준에서는 가스트 영양 계수라고 하는데 좀 더 공학적인 표현, 정확한 표현은 가스트 응답 계수라고 하는 게 더 좋은 표현일 것 같습니다. 이게 가스트 응답 계수. 그러면 건축 구조물에 따라서 요 변동하는 변이의 표준 편차의 값이 어떻게 변할까 한번 보겠습니다. 강체 구조물, 아주 낮은 구조물이죠. 아주 뭐, 한 5층 정도의 그런 구조물은 응답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아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또 바람하고 공진도 없습니다. 스펙트럼 분석을 해보면. 그래서 비공진 성분만 있게 됩니다. 강체 구조물은요. 아까 앞에서 보면 비공진 성분만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표준편, 변동 변이의 표준 편차. 요거는 비곤진 성분에 의존하는데 요걸 한번 보면 요거 그래프를 보면 요 값과 요 값의 요거는 H는 건물의 높이입니다. 그다음에 LH는 난류의 적분 스케일입니다. 즉 변동하는 풍속의 평균적인 크기를 적분 스케일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건물 높이 보통 200m 정도 되는데 200m 분의 건물 높이가 100이라 그러면 0.5 정도 되겠죠. 0.2, 3, 4, 5. 이 정도의 값이 보면 항상 1보다 작죠. 비공진 계수가. 그리고 비공진 계수는 강체 구조물인 경우는 보통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요 범위인데 1보다 다 작습니다. 그래서 요건 요 1보다 작다. 비공진 계수가 항상 1보다 작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유형 구조물, 이제 고층 구조물이다. 30층 이상 되는 100m가 넘는 그러한 구조물은 상당히 진동이 규칙적으로 진동합니다. 상당히 규칙적으로요. 그래서 요 비공진 성분이 생기게 되는 거죠. 즉, 이러한 응답에는 건물에 진동하는 성분하고 바람에 의한 진동 성분하고가 상당히 좀 많이 공진을 하게 되는 그러한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요거 아까 4제타톤의 파이 에너제로라고 그랬죠. 요 공진 성분의 값은 항상 보면 아까 요거에 여기서 건물은 요소 요까지 정도 됩니다. 일반적인 건물. 여기는 H분의 VH인데 요거 무차원 진동수라고 하는데 진동수에다가 건물의 높이를 곱하고 그거를 또 설계 풍속으로 나눈 겁니다. 우리가 보통 쓰고 있는 무차원 풍속의 범위는 0.2에서 1 정도 사이의 범위거든요.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보면 보통 공진계수는 전부 1이 다 넘습니다. 넘어서 요 1이 넘기 때문에 비공진은 1보다 작고 공진 성분은 다 1보다 커진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즉 강체 구조물인 경우에 비공진 계수는 1보다 작고 유형 구조물인 경우에 공진 계수는 1보다 크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화중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전제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풍화중 기준이 성립하려면 정상 확률 가정이어야 한다는 것하고 준정상 가정이 성립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
이 기준, 이 두 가지가 성립하지 않으면 풍화중 기준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저 풍속과 풍력과 변이는 불규칙 과정이지만은 정상 확률 과정이다. 어떤 시간이 지나면 일이 같아진다. 요 정상 확률 과정이에요. 그래서 출력은 입력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 거고. 두 번째 준정상 과정인데 조금 난해하지만 간단히 설명을 해보면 이제 바람 풍속의 변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의 풍압은 2분의 1 로버의 자성이거든요. 풍압은 2분의 1 로버의 자성의 CP 고마음은 풍압입니다. 2분의 1 로버의 자성은 속도압이고 CP. 이거는 풍압계수고요. 그런데 이 풍속이라고 하는 놈은 불규칙 과정이니까 아까 평균 성분과 변동 성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했죠. 평균 성분, 평균 성분과 변동 성분으로 구분을 해서 자성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거의 바의 자성 2의 의 다시 그래서 요거에서 다시 요 변동하는 성분은 평균하는 성분보다 굉장히 작다. 이 평균 성분에 비해서 사실 변동하는 성분의 크기는 크지 않습니다. 작게 되면 뭘 무시할 수 있냐면 요 항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요걸 무시할 수 있고요. 그러면 요거를 보면 CP 2분의 1로 거의 바 자성. 요게 평균 풍합이죠. CP로 거의 자성 2분의 1. 이걸 평균 풍합이고 요거를 보면 P 바인데 요거 보면 CP 2이 없어지고 로 거의 바. CP 로 거의 바. 이거 앞에서 내가 뒤에 설명한다 그랬죠. 이게 바로 변동풍합입니다. 그 평균풍합, 변동풍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평균풍합과 변동풍합의 비율을 한번 내보요. 평균풍합, 변동풍합에다가 이제 루트를 씌우고요. 비율을 내보면 없어질 거 없어지고 2 남고요. 평균풍속과 변동풍속의 루트 씌운 거로. 즉 평균풍합의 비율은 평균 풍속의 비율 앞에 2를 곱한 것과 같더라라고 합니다. 즉, 요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변동풍압률의 변동계수라고 요거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풍부하게 난류강도라고 합니다. 변동풍속의 표준 편차를 평균풍속으로 나눈 걸 난류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압력이라 풍압은 풍속에 비례한다는 거죠. 풍압은 풍속에 비례한다. 뭐 두 배로. 그러니까 변동풍속은 변동풍압력으로 바로 선형 전환된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과정입니다. 그 풍압은 풍압으로 그냥 나타낼 수 있다고 합니다. 풍속으로. 이게 준정상 과정입니다. 실제로는 어, 실제 정상이 아닌데 정상에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봐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준정상 과정이라고 해서 변동풍압은 변동풍속의 그 2를 곱한 게 준정상 과정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등가등적 풍화 중 세계는 두 가지를 씁니다. 평균 풍속을 기준으로 하는 나라가 있고요. 가스트 풍속, 즉 순간 풍속을 기준으로 하는 나라가 있어서 두 나라에서 쓰는 동적 응답 계수, 즉 가스 영향 계수가 틀립니다. 그래서 평균 풍속을 쓰는 나라, 우리나라, 일본, ISO, 캐나다, 유럽 이런 쪽은 전부 평균 풍속이거든요. 이렇게 평균 풍속을 쓰는 나라는 더블 최대 풍화중은 등가정적 풍화중, 최대 풍화중을 등가정적 풍화중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바로 평균 풍화중에 가스트 응답 계수만 곱하면 된다고. 가스트 응답 계수만 곱하면 된다. 가스트 응답 계수는 아까 1 플러스 G에 풍압의 풍력의 표준 편차를 풍력, 평균 풍력으로 나눈 거라 그랬죠. 이렇게 곱하면 된다고. 그래서 요게 보면, 즉, 요게 이제 동적인 계수인데, 이러한 정적인 값에 가스트 영향 계수인 동적인 값을 곱해서 그냥 간단하게 나타냈으니까, 요게 정적, 등가정적이다. 그 말이죠.
동적인 풍화중인데 등가정적 풍화중이라고 하는 우리는 등가정적 풍화중을 바로 평균 풍화중에 가스트 영양계수만 곱해서 구하는 이런 게 우리나라, 일본, 캐나다, 유럽, ISO 이런 데는 전부 이걸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스트 응답계수는 가중계수죠. 평균 풍화중에 그냥 평균 풍화중은 쉽게 구해지는가 CQA로 쉽게 구해지니까 거기에 가중계수로서 가스트 응답계수만 곱하면 평가정적 풍화중이 구해진다. 아주 간단한 식이죠. 그렇지만 신뢰성이 높은 그런 식입니다. 모든 나라의 기준에서 이걸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스트 응답 계수의 이제 변화 특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봤는데요. 표준 풍화 중에 표준 편차하고 평균 변동 풍화 중에 표준 편차하고 평균 풍화 중의 비율. 그러니까 변동 계수죠. 변동하는 값은 풍속에 변동하는 값의 두 배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게 이제 비공진이 있으니까 루트 B. 요 루트 B에 의해서 결정이 나겠죠. 그러니까 요거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나게 될 테니까 가스 영양계수는 1 플러스 G의 요거였으니까 요놈이 지금 요렇게 표현되는 거죠. 이 변동풍속 변동계수의 비공진계수. 요렇게 되니까 요 부분은 요렇게 표현이 되죠. 1 플러스 2Gi의 루트 B. 요놈은 G는 3.5, I는 보통 0.15 난류 강도, 그 다음에 B는 1보다 항상 작죠. 요거 해보면 2보다 작습니다. 강체 구조물은 이제 알아야 될 게 강체 구조물의 가스 영향계에서는 항상 2보다 작다는 겁니다. 강체 구조물은. 그 다음에 유형 구조물은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요 성분이 더 있죠. 유형 구조물은 공진 성분이 더 있으니까 당연히 2보다 클 겁니다. 딱에다가 공진 성분은 1보다 항상 크거든요. 그러니까 1보다 항상 크기 때문에 요 유연 구조물의 경우에 가스 영향계수는 항상 2보다 크다. 다시 정리해 보면 강체 구조물의 가스트 응답 계수는 2보다 작고 유형 구조물의 가스트 응답 계수는 2보다 커서 이게 3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스트 풍속이 기본 풍속인 경우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냐 하면 호주, 미국 그런 나라가 주로 요걸 쓰게 되는데 요거는 가스트 풍화 중에 의한 변이가 최대 하중 효과가 갖게 되는 경우인데 조금 다릅니다. 즉 여기 CQA가 아니고 CQ 대신에 최대 속도압을 씁니다. 가스트 풍속으로 구한 최대 속도압 2분의 1 V의 헥터죠. 요 헥터. 요건 이제 최대값이거든요. 요게 순간 풍속을 쓰는 겁니다. 순간 풍속을 사용해서 구한 이러한 최대 속도압, 피크 속도압에다가 피크 속도압에 그다음에 동적 응답 계수를 곱하기만 하면 되는 게 바로 유효 정적 풍화중이라고 표현합니다. 요거는 아까 이야기했죠. A에서 C하고 AS, 호주 기준하고 미국 기준이라는 이 방법을 썼는데 요 동적 응답 계수는 어떻게 되냐면 강체 구조물에는 감소 계수가 되고 유형 구조물의 경우에는 가중 계수가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변하는지. 동적 응답 계수인 CDY에는 요놈은 항상 1보다 작습니다. 요 위에 있는 부분은 비공진 응답 계수라고 요거는 이제 순수하게 바람의 난류에 의해서 구해진 그런 바람의 난류에 의한 거하고 건물 바람이 건물에 부딪혔을 때 발생한 바람에 의한 비공진 응답하고의 비율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동적 응답 계수라. 그러니까 동적으로 응답은 했는데 그거를 순수한 바람의 응답하고 나눈 거죠. 이 부분은 일정 공보다 작습니다. 일정 공보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어떻게 쓰냐면 여기에 보통 0.85를 쓰고 있죠. 유연 구조물인 경우는 이게 비공진 성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1보다 클 경우가 가끔 생기기는 합니다만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동적 응답 계수는 1이거나 1보다 작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가스트 응답 개수법, 이제 신뢰성이 높고 간단한 식으로서 세계 모든 나라의 풍화중 기준에서 채택을 합니다. 바람이 불어서 건축물이 있는데, 요게 바로 평균 풍속에 의한 속도압이죠. 2분의 1로 거의 자성. 이렇게 속도에 따라서 자성적으로 변하니까요. 그 평균 풍화 중에 의한 그러한 정적인 풍화 중에 그냥 가스동작 개수, 가스 하중 개수만 곱하면 그냥 되더라고. 정가 정적 풍화 중 높이별로 다 구해지는 거죠. 높이별로. 그래서 지금 주어진 우리 하중의 시간 높이별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정가 정적 풍화 중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거는 하중조합법인데 로드 컨비네이션 메소드인데 이거 하중 기준에서는 쓰지 않고요. 해석적인 방법으로 풍화중을 평가하거나 행동 실험에 의해서 풍화중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직접적인 방법인데 건축물에 바람이 가해지면 우선 정적인 풍화중은 그대로 풍속의 자성으로 구해둡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람이 불면 이렇게 성분들이 있는데 비공진 성분이 있습니다. 즉 자세히 보시면 바람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왔다 갔다 하냐. 요 왔다 갔다 하는 게 건물에 부닥쳐서 생기는 걸 비공진 성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건물에 직접 부닥침으로 인해서 생기는 응답입니다. 파란 거요. 그 다음에 바람이 건물에 부닥치면 건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진동이 생기겠죠. 진동이 생기면 진동이 생기는 가속도의 질량을 곱한 것만큼 더 생길 겁니다. 하중이. 이걸 관성력이죠. 요렇게 공진응답. 그래서 평균 성분과 비공진 성분과 공진 성분 세 개를 합해서 구하는 이러한 방법이 바로 하중조합법인데 이것도 등가정적 풍화 중에 해당하겠습니다. 또 하중조합법은 아까 말했지만 해석적인 방법이나 행동실험에 의해서 구할 때는 이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풍화중 기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나라의 풍화중 이렇게 구성되어야 됩니다. 풍화중은 GD, 평균 풍화중 앞에 가스트 영양계수를 곱하여서 구해집니다. 또 또 평균 풍화중은 CQA라 그랬죠. 다시 Q를 보면 2분의 1로 보일치 자산이라 했고, V를 또 뜯어보면 요거는 기본 풍속의 풍량계수, 그 다음에 고도분포계수, 그 다음에 지형에 따른 계수, 중요도 계수, 요렇게 따라서 풍속이 몇 가지로 변하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요 다섯 가지의 변화는 이러한 것들이 이 풍속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스 영양계수하고 가스 영양계수는 동적인 특성이고요. 요 CD는 건물의 모양에 따라서 변하는 거고, 요 풍속에 의한 속도압은 이렇게 풍속에 의해서 요만큼 변한다요. 그러면 요걸 어떻게 할 거냐면 건축물에 관련되어 있는 인자, 가스 영양계수하고 풍압력계수 이렇게 있고 풍속에 관련되어 있는 게 이렇게 있죠. 기본 풍속, 그다음에 풍량계수, 고도분포계수, 지형계수, 그다음에 중요도계수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하거나 관측을 하거나 실험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정량화시키는 것. 그렇게 해서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KDS입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정량화시켜 놓은 거죠. 간단하게 한번 어떻게 정량화시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 풍속은 예전에는 100년을 기준으로 했는데 지금은 지형기간 500년 풍속을 쓰고 있습니다. 건벌 분포에 의해서 일단은 100년에 해당하는 풍속을 구해서 그 앞에 서울의 경우는 23.1년인데 환상계수는 1.16을 곱하면 약 한 26점 얼마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전국에 대해서 다 구해서 맵으로 그려놓은 게 기본 풍속도, KBS 202 기본 풍속, 500년 풍속입니다. 이건 건벌 분포로부터 이제 구해진 거죠. 왜? 연체대 풍속을 이 통계 자료로 썼거든요. 그래서 이 극값 분포인 건벌 분포에 의해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풍량계수인데요. 요거는 이제 서울, 검은 게 서울, 동그라민 게 울산인데요. 풍량에 따라서 전체 이 풍량계수는 전 풍량에 대한 기대 풍속하고 각 풍량별 16풍량,
보통 우리 팔풍량을 많이 쓰는데 팔풍량에 대한 풍속의 비율입니다. 전 풍량에 대해서는 클 거고 각 풍량별로는 기대값이 작겠죠. 그래서 대개 이렇게 이제 구해보면 풍량별로 구해보면 서울의 경우는 북풍은 한 0.7 정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요로 북풍은 서풍은 0.81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하는 것이 막 변하는데 또한 최하를 얼마로 쓰냐면 요거의 평균값 정도가 되는 0.85 정도는 쓰라고 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요게 건물입니다. 건물. 건물이고 요거는 풍량입니다. 풍량, 팔풍량을 나타내는데 N이 북동풍, 동풍 이렇게 해서 팔풍량을 나타냈고요. 이렇게 건물의 표면에 이렇게 수직으로 선을 그어서 거기서부터 양쪽으로 22.5도의 부채 모양으로 이렇게 껐습니다. 요 안에 n이 들어오죠. n에 대한 값을 구하면 0.9가 되는 풍량이죠. 그게 요 건물에 쓰는 풍량계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쪽은 이쪽 표면 1일 거니까 0.85 쓰면 되겠죠.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도분포계수인데요. 지표면 상태에 따라 요거는 높이고요. 이쪽으로는 풍속입니다. 지표면 A는 도심지고, 이건 도시 외곽지, 그 다음에 요거는 농촌 해안입니다. 똑같은 100m 높이에서의 풍속이 가면서 해안으로 가면 커지죠. 요겁니다. 그러니까 풍속은 도심지 풍속보다는 그 다음에 도시 외곽지가 더 크고 똑같은 높이에서 그 다음에 농촌 해안으로 갈수록 더 커진다고 하는 걸 나타낸 걸 풍속의 연직분포라고 하는데 이러한 지수법칙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 풍속의 연직분포. 그런데 이 풍속은 보면 일정한 높이, 지표면 가까이에서는 풍속이 굉장히 불규칙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A인 도심지는 20m 정도까지 굉장히 불규칙하게 변화하는 반면에 해안은 5m 정도 이하에서 불규칙하게 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정한 거로 봅니다. 도심지에서는 0.58, 요 지표 경계선이죠. 그 다음에 해안에서는 1.13까지. 똑같다 하더라도 0.58인 게 1.13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도심지의 바람, 똑같은 바람은 해안가로 가면 굉장히 바람의 크기가 쬐어지는데 요걸 나타내는 게 뭐냐면 바로 지수법칙이고 그때의 요 알파 값이 연립분포 지수입니다. 도심지 0.33, 도시외곽지 0.2, 0.15, 0.2. 요거의 기울기입니다. 근데 요거 지수법칙인데 대수법칙을 사용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유로코드하고 ISO. 그다음에 평가 시간이 다르다. 아까 우리나라는 10분이고 캐나다는 1시간을 쓰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요 평가 시간에 따라서 가스트 계수를 어떻게 환산할 거냐 하는 것들이 이시작기식을 제일 많이 씁니다. 요런 식에 있는데 이게 평균 풍속이고요. T는 순간 풍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난류 강도만 집어넣으면 요 값이 나옵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보면 1시간 풍속을 기준으로 하면 1시간 풍속을 1이라 그러면 우리가 쓰고 있는 10분 평균 풍속인 600초에 해당하는 것은 1.05를 곱하면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미국이 쓰고 있는 3초 풍속으로 바꾸려 그러면 1.53을 곱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풍속 간에 요걸 쓰면 얼마든지 환산할 수 있다.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풍속과 우리의 풍속은 다르기 때문에 안에 주어지는 모든 값들이 요거에 의해서 환산하지 않으면 값들이 다 틀립니다.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값들입니다. 풍속의 장기 변동 파워 스펙트럼인데 풍속을 크게 며칠 단위로 보면 여기가 1단입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파워고요. 보면 피크가 3개가 나옵니다. 풍속이요. 이거 이제 파워 스펙트럼인데 1분 정도의 피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루, 4일이 있습니다. 하루는 밤낮이 바뀌는 거죠. 여기에 이제 큰 피크가 있고요. 4만 4호가처럼 지구적인 단위에서 4일을 주기로 해서 또 바뀝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단기 변동의 풍속 스펙트럼 보통 여기서 맥 피크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
그 풍속을 평가할 때는 이는 피크치가 가지고 오면 왜곡되기 때문에 가장 시간이 적정한 시간은 보통 요부터 요까지. 그리고 보통 10분부터 우리가 보통 1시간 이렇게 쓰는 거죠. 10분부터 1시간 이렇게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 지형계수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지형계수는 산에 따라서 이러한 산지형이냐 경사지형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지형계수를 해서 할증을 하는 거죠. 지형계수는 네 가지가 이걸 좌우합니다. 형상계수, 이는 산이냐 경사지냐에 따라서 형상계수가 틀리고요. 그 다음에 위치계수, 여기에 있냐 여기에 따른 위치에 따라 틀리고요. 그다음에 경사각도, 바람이 부는 지역의 요 각도에 따라 틀리고, 난류강도, 지표면의 상태에 따라 틀리는 이러한 걸로 지형계수가 있습니다. 경사각이 급하면 지형계수는 보통 1이 다 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도계수. 중요도계수는 500년, 지금은 500년 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설계 그 풍속이 얼마냐라고 하는 게 중요도 계수의 개념입니다. 중요도 계수. 실제로 500년이 기준일 때, 우리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지금 건물들인 경우는, 일반 건축물인 경우는 보통 지금 500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500대 500이니까 1입니다. 그 식은,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데이터에 의해서 구해진 식인데, 이렇게 0.456 플러스 0.086 로가리즘 t, 여기 500 집어넣으면 중위도 계수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외장재를 할 때는 100년을 쓰기 때문에 100년에 대한 것은 요 식입니다. 식. 여기에다가 100년을 집어넣으면 당연히 이거는 1이겠죠. 여기는 500을 집어넣으면 1이 나오고. 그리고 초고층 건축물인 경우는 900년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900년을 집어넣으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1.05, 이게 초고층 건물의 중요도 계수죠.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세 개의 풍화중 방법을 기준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똑같은 기준끼리 묶었습니다. 10분을 쓰는 나라, 내셔널 빌딩 코드 오브 캐나다, 캐나다, AIJ, 아키텍처 인스티튜트 오브 저펜, AIJ, KBS 코리안 디자인 스탠다드, 우리나라, 일본, 캐나다, 이런 경우는 10분 평균 풍속을 쓰고 있고, 풍화중은 평균 풍화 중에 가시동작 개수를 쓰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로코드나 ASC나 AS, 미국이나 호주 같은 3초죠. 요거는 피크 풍화 중에 뭘 쓴다? 동적 음각 개수겠습니다. 동적 음각 개수 이렇게 정의됩니다. 이렇게요. 동적 음각 개수. 요거는 아까 그냥 난류에 의한 응답 개수고, 요거는 비공진과 공진에 의한 응답계수죠. 이걸 동적 응답계수라고 합니다. 가스터 영양계 응답계수 요거죠. 그렇지만 보면 세계 풍화중 기준의 개념을 비교해 보면 풍속은 평균 풍속, 가스터 풍속이 다릅니다. 하지만 풍화중 값은 이걸 쓰든 다르다고 하면 그건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기준을 쓰든지 풍하중 값은 10% 범위 내에서 같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내풍 설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서적이 사실 제가 쓴 책인데요. 우리나라에 아마 이 내풍 설계에 관련된 서적은 아마 제가 쓴 책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건축물 실무하시는 분들은 풍화중 기준을 해설해 놓은 거 자세하게 해설해 놨습니다. 풍화중 기준 본문 제정을 어떻게 했는지 그 배경을 자세하게 해설해 놓은 게 풍화중 실무 가이드고요. 건축물 내풍 설계는 풍공학 이론 전반에 관해서 여기 기술을 해놨고, 특히 풍동 실험을 한 게 잘 됐냐 잘못됐냐, 풍동 실험 결과 보고서가 맞냐 안 맞냐 라고 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도록 부록에 실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축물의 풍화중 기준에 관련된 서적은 건축 구조 기준 및 해설 아시죠? 풍동 실험에 대한 풍동 실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도교통부에. 최근에 나온 성능 기반 내풍 설계 지침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교수님, 하지만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어, 질문은 다음에 정- 다 받나요? 네? 다시 한번 질문은 말씀해 주시면. 질문은 나중에 다 음, 모아서 하나요? 저희 황교선 교수님께서 인사를 너무 짧게 해주시는 바람에 네. 잠깐 또 질문 시간을 좀 갖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저희가 시작하면서 교수님 소개를 좀 부탁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여기 처음이다 보니까 그냥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 혹시 자기소개 한 번만 짧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짧게 부탁할 건 없고, 아마 첫 페이지에 있는데, 잠깐만요. 넘어가 볼게요. 제 소개를 하자면, KDS 2016, 20, 2009, 2016, 2022, 요거의 대표위원을 맡았고요. 그 전, KBS, KDS 2000부터는 위원이었다가 2009, 2016, 2022 하면서 대표위원을 맡았습니다. 뭐 앞으로는 대표 맡을 일이 없겠죠. 그리고 금호공과대학교에서 33년간 재직하고 올 2월에 퇴직을 했고요. 그다음에 풍공학회 회장을 4년간 연임해서 했고요. 세계풍공학회 이사였고 그렇습니다. 그다음 조금 전에 책 보면 건축물의 매풍 설계 집필하는 데 약 한 15년 정도 소요가 되었고 풍화중 실무 가이드는 3년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한국 풍 기준을 만드신 분께 직접 그 기준에 대한 해설을 들으니까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혹시 지금 하영철 교수님 강의 중에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한번 질문 자유롭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켜셔서 직접 육성으로 질문하셔도 되고요. 채팅창에다가 남겨놓으시면 제가 읽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채팅창에 치시는 걸지도 모르겠으니까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리고자 제가 그냥 듣다가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든 생각인데 요즘에 또 멀티 하자드 이런 거에 또 다중재난 대응 이런 것들이 또 좀 유행이니까 그거에 관련해서 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어 홍화종을 계산할 때 그냥 순순히 바람에 대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유체역학에서 제가 알기로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가 유체의 밀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질량도 결정하고 유체의 특성도 결정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요소로 알고 있는데 혹시 태풍같이 센 바람이 부는데 또 비가 같이 내려서 비바람이 불면은 또 화종을 좀 더 키워줘야 되는 거 아닌가? 혹시 그런 것들이 기준에도 반영이 되어 있는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공기 밀도는 이제 밀도는 높이에 따라서 변하거든요. 바람의 세기와 밀도는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네. 우리가 에, 에베레스트 산에 가면 숨을 못 쉰다고 하는 게 이제 밀도가 낮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밀도는 두 가지의 함수인데 온도와 높이의 함수거든요. 우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여기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밀도는 전부 강풍일 때입니다. 태풍일 때. 태풍일 때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태풍일 때는 비가 같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음, 별도로 고려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 한양풍동실험연구소에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강의해 주신 변이 기반과 달리 일본 기준과 ASC 등에서는 모멘트 기반 접근법을 사용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완성을 못 하고 나왔는데 에, 모멘트 접근법이라고 하는 풍동 실험에 기반한 방법을 이제 가져와야 되거든요. 크게 변화는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고학들이 해야겠죠. 모멘트 접근법으로. 해도 에, 풍동 실험에서 가져온 개수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뭐 크게 별반 다른 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멘트 기반이라고 하는 건 변이 기반이 아니고 하중 기반이거든요.
풍화중 기준이 앞으로 바뀌어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하중값들이 변한다거나 그렇진 않을 거고 굉장히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지표면의 조도를 전부 다 안에 반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실험적인 경험적인 식을 만들 때 주의해야 될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쪽으로 가야 된다. 가야 되는데 네. 뭐 일본 걸 가져와서 쓸 수는 없잖아요. 다행히도 제가 풍동 실험실을 갖고 있어서 제가 있는 동안에는 예, 뭐 풍동 실험에 기반해서 변이 기반까지는 해놨는데 모멘트 기반에 의한 건 이제 앞으로 해야 되겠죠. 큰 변화는 없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걸 그대로 써도 되고요. 세계적인 흐름은 모멘트 기반, 인면 전단력에 기반한 걸로 지금 다 바뀌어져 있습니다. 누군가 해야겠죠. 제가 하고 은퇴하려고 그랬는데 그까진 여력이 안 되더라고요. 답변이.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건축물 형태가 복잡해짐에 따라서 일부에서 고차 모드 반영 여부를 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교수님 의견을 또 물어보셨습니다. 예, 풍동 실험에서 고차 모드 방면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어, 그거는 뭐 모두 정책법 하면 되니까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필요할 때 비정형적인 건물은 고차 모드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뭐 어렵진 않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하나 더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나라별로 풍속을 결정하는 방법을 어디는 평균 풍속, 어디는 또 가스트 풍속 이렇게 나눠서 결정을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를 선택하는 또 기준이 뭔지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했는지 예,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런 기술은 없고요. 호주나 미국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그냥 3초 순간 풍속을 측정을 합니다. 장려를 하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그냥 받아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주로 나오는 데이터가 3초 풍속보다는 10분 평균 풍속을 주로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쓰는데 기본적인 개념은 건물은 고층 건물이 되면 주기가 굉장히 길죠. 그죠? 50층 되면 5초 네, 정도 되잖아요. 네, 5초니까 3초보다 길지 않습니까? 그러면 3초 쓰면 어떻게 되나요? 건물의 진동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가다평가되는 거죠.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게 사실은 ASC나 AES의 순간 풍속을 쓰고 있는 나라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건물의 응답이 자기가 쓰고 있는 순간 풍속의 응답보다 늦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로 코드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냐면 순간 풍속을 쓰지 않고 피크 속도압을 써요. 풍속은 평균 풍속을 쓰고 속도압을 피크 속도압으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뭐 그대로 써도 되지만 뭐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풍속은 10분 평균 풍속으로 쓰고 속도압을 가져갈 때 피크 속도압으로 가져가면 어, 순간 풍속을 쓰는 거하고 비슷한 효과가 나거든요. 그러면서 건물의 동적인 응답은 10분으로 다 할 수 있고 뭐 그러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스트 풍속을 그대로 쓰는 나라들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0.85라는 값을 곱해서 과다평가되기 때문에 다운시키는 겁니다. 실제 응답보다 과다평가되어져 있다고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0.85로 써서 다운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철학이 아니죠. ASC의 철학이. 그러니까 좋은 철학은 평균 풍속에 근거한 풍화중을 산정하는, 평가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올바른 철학이라고 보여집니다. 순간풍속은 아닌 걸로 생각이 되어지고 단지 외장재를 설계할 때는 순간풍속의 근거에도 아무 문제가 없다. 건축 구조물을 응답을 평가할 때는 순간풍속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어, 이 한양풍동실험연구소에서 교수님의 풍공학에 대한 경륜과 지식을 기부받기 위해 전국적인 순회 투어 가능하실지 여쭤보셨는데. 체력이 딸려가지고요. 아, 뭐, 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거를 조금 더 정말 쉽게 36페이지로 만들어 놨거든요. 글로서. 전국 네, 순회 투어 안 해도 아마 그걸로, 기사를 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면 한양풍동에 가서 직접 한번 하죠, 뭐. 어, 네. 더 질문 없으실까요? 혹시 뭐 지금 약간 좀 어떤 걸 질문할지 정리가 덜 됐거나 하시는 분들은 우리 2차, 두 번째 세션 발표 끝난 다음에도 또 질의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때 좀 같이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쪼록 기준에 대해서 발표해 주신 하영철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